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이 돼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칫 이웃 간 갈등이 깊어져서 강력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한 해에만 무려 약 200만 건의 범죄 발생. 사건은 실제로 형사사건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뭐 잘 모르고 넘어가는. 생각보다 생활 가까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 더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늘어만 가는 지금. 1년 동안 국민 100명 중 대여섯 명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근데 그거 말하는 거에 따라서요. 어떤 경우에 아예 무혐의 돼가지고 처벌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를 이 험난한 세상.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제가 오시기 전에 살면서 가급적이면 이분 만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소개 괜찮으십니까? 그런 얘기 듣고 쉽사리 마음에 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왠지 이게 저 좀 미워하시는 것 같고 이게 또 좀 멀리 하시려는 것 같아서 약간 서운하기도 한데요. 또 한편 생각해보면 또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네. 과연 어떤 분이실지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 김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변호사시니까 좀 만나봬도 괜찮아요. 우리 고객하시려고요? 말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것도 안 되겠는데. 어려운 일 있으신가 봐. 그래도 저는 두 분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건 어떤 건가요? 뭐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이제 변호사 중에 형사 사건을 주로 하는 거죠. 이제 민사하고 약간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형사 사건이라는 게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뭐 감옥 가고 벌금 내고 뭐 이런 문제지요. 형사 사건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를 변호합니다. 이제 민사는 또 개인 간의 분쟁이에요. 예컨대 뭐 너 뭐 내 돈 내놔라, 뭐 땅 내놔라, 뭐 이런 거죠. 아니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형사 변호사 하면 또 범죄자만 변호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피해자도 변호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특히 뭐 저 같은 경우엔 검사 출신 변호자다 보니까 피해자를 대리해가지고 가해자를 고소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할 때는 어색한 느낌이 안 드실 것 같은데 그 가해자들, 소위 나쁜 들을 변호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던 분이셨잖아요. 네, 네. 이게 되게 어색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약간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나쁜 변호사가 좀 간악하게 변론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가해자 변호라는 거 약간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무죄 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잘못한 거는 맞는데 징역 6개월만큼의 잘못을 했는데 뭐 예컨대 징역 2년을 받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잘못한 것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게 되잖아요. 변호사 찾아와서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서 정삼참조합법을 뜨면 받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적도 있습니까? 의뢰인인 거죠. 가해자 의뢰인.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분들이 저는 한 1년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 한 5년 사셔야죠! 이렇게 화내신 적도 있습니까? 사업의 앞길을 그런 식으로 막으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기도 하나 싶어요. 이제 그거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자기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게 얼만큼의 잘못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맞아요. 그럴 수 맞아요. 있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될지 안 될지 애매한데 해볼 만한 것 같다. 이런 거 가름말을 타줍니다. 아니 근데 이런 분이 저희 명견말리를 찾아주셨으니 도대체 왜 나오셨을까? 우리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형사사건이 150만에서 200만여 건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 국민 100명 중에 대여섯 명 정도는 형사사건에 이렇게 휘말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사건은 실제로 형사사건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뭐 잘 모르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이 실제로 자기한테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동네에 사는 40대 건장한 남성하고요, 70대 여성 사이에 사소한 언쟁이 발생한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한 빌라 앞 주차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다 시작됐는데요. 목소리가 좀 커진다 싶더니 건장한 40대 남성이 70대 여성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벽을 치며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 모습을 본 70대 여성의 남편. 화가 머리끝까지 난 70대 남편은 40대 남성을 향해 욕설까지 내뱉으며 거칠게 항의했는데요.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런 소동 끝에 경찰 출동해서 사건은 이제 끝났어요. 네, 몸싸움이나 물리적 충돌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예를 들어 주실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욕설을 들었다고 이 40대 남성이 경찰에 고소하는 겁니다. 아, 40대 남성이 고소했다고요? 네, 40대 남성이 고소를 하는 거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모욕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일단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한 거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모욕죄가 인정이 되면 벌금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재판정에서 봐도 억울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럼 네. 벌금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벌금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근데 그거 말하는 거에 따라서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무혐의 돼가지고 처벌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억울한 상황 잘 얘기 못하면 기소돼서 벌금 내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엔 뭡니까? 전직 검사로서 볼 때는 기소유예입니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 코너 만들어야겠어요.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네. 여기서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동네 모든 소문을 몰고 다니는 20대 오지람 씨의 사연인데요. 오늘도 휴대전화 속 세상에 푹 빠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또 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얘기가 있을까? 어떤 뉴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볼까 고민 중인 오지람 씨. 그러다 비도 피할 겸 몸도 녹일 겸 동네 카페에 들렀는데요. 여기서 뜻밖의 대어를 물게 됐습니다. 야, 특정이다, 특정! 유부녀인 아파트 옆동 여자가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와 뭔가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던 것. 동네 특정 전문 오지람의 손가락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단체방에 두 남녀의 모습과 대화를 실시간으로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섭섭했던 걸까요? 궁금하다는 사람들의 요청에 증거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오지람 씨. 이거 괜찮은 건가요? 요즘 되게 흔하게 발생하는 게 우리가 다 휴대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재밌는 얘기하면 휴대폰으로 막 촬영하기도 하고 녹음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대화방에만 올리니까 반응 올라오는 거죠. 뭐 재밌다. 뭐 동영상 한번 찍어봐라. 뭐 좀 녹음해봐라. 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씨가 휴대폰으로 이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요. 그 다음에 이 대화방에 올립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거든요. 요즘 뭐 SNS에도요, 뭐 지하철에 뭐 민폐녀, 민폐남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아무렇지 않게 녹음해서 공유를 하면 끝이잖아요, 사실. 네, 그런 거 사실 많이 하는데 예. 이제 이렇게 남의 대화 중에 신기한 거 막 이렇게 몰래 녹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듣는 거하고 녹음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당신이 녹음했으니까 이거는 그걸 침해한 거다라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이거는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요, 요즘 택배가 생활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택배를 잘못 뜯는 경우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뉴스에서 봤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형사상으로 이제 비밀 침해죄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장을 함부로 개봉했다. 이게 이제 비밀 침해죄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네가 그걸 함부로 뜯어보냐 이런 이슈입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남의 집 앞에 있는 걸 뜯어봤으면 그 진짜 나쁜 사람인데 뭐 주소가 잘못해서 우리 집으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배송 기사님들이 네, 또 잘못 실수하기도 배송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 이게 뭔지 몰라서 네. 아니면 가족이 많이 있으면 야 이거 누가 시킨 거냐 맞아. 열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열어보는 거는요. 그 무심코 뜯었다는 거에서 무심코라는 게 핵심인데요. 일부러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거는 범죄인데요. 그게 나한테 온 건 줄 알고 뜯는다든가 우리 가족한테 온 거니까 내가 좀 뜯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뜯어봤을 때는 고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이게 고의냐 실수냐 이걸 가리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리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형사전문 변호사의 영역인 겁니다. 이렇게.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활 속에 있는 작은 사건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작은 사건 같은데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약간 이게 범죄인가 싶은데 형사사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사업하다 실패해서 망하잖아요. 그럼 남한테 줘야 될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너 원래 내 돈 띄어먹으려고 돈 가져간 거지. 이렇게 해서 사기로 고소당한다든가 또 남의 싸움 좀 말리려고 했는데 너 말리긴 뭘 말려 너도 한편이지 하면서 폭행 공범으로 휘말리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교통사고 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과실범이라고 그래서 교통사고도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가서 조사받아야 된다. 일단 겁이 나요. 그리고 불안하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검사나 경찰이 뭐라고 물어볼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되지?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일반인이라면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뭐 어련히 시시비비 가려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다가 큰일 날 것도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냉정한 현실은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 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진실을 이 사람들은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느냐?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하고요.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을 주장을 안 해요. 그리고 중요한 증거인데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실이나 그런 증거는 없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소송이라는 게요. 네. 진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내가 지게 되면 감옥 가는 거고요. 평생 억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엔 인권을 강조하고 국민에게 다가가자 이러다 보니까 예. 검찰이나 경찰이 많이 친절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조사받고 와서 별일 아니구나. 쉽게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기소되고요. 나중에 유죄 판결 나고요. 구속되고요. 전과자 되고요. 이게 땅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이게 많습니다. 벌금만 받아도 전과자가 된다고요. 기록이 그럼요. 남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사건이라는 게 되게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한테 워낙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죠. 이게 억울하게 자기가 전과자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요? 우리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생겼다. 어떻게 그걸 구분하고 찾아야 됩니까? 일단 피해야 되는 변호사가 이제 받아쓰기 변호사.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 사건을 풀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의뢰인 말만 받아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갖다 대요. 솔루션은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유능한 변호사는 알아채요. 의뢰인이랑 잠깐 대화하면은 사건의 구도랑 흐름을 알아챕니다. 이걸 알아채면 그 다음부터는 의뢰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증거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핵심적인 포인트를 꽉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잡으면 솔루션이랑 이어지는 겁니다. 몇 건 정도 했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하던가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하면 한 10년 정도는 해봐야 사건을 자기 혼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나 이런 법조인하고 비슷한 전문직이 의사거든요. 이제 의사랑 좀 비교해 보면 의사가 전문의가 되려면요. 본과 4년 해야죠. 인턴 1년 해야죠. 레지던트 4년 해야죠. 그리고 펠로우로 1, 2년을 거칩니다. 한 10년 넘게 걸리는 거죠. 변호사도 진짜로 전문가가 되려면 자격을 획득한 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자격하고요. 실력은 별도입니다. 자, 이 미리미리 공부하고 알아봐두는 우리 변호사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혹시 끝으로 한 말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네, 이거 변호사라고 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장담할 수도 없고요. 진짜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변호사는 이렇게 함부로 결과 장담하지는 않거든요. 유능한 변호사는 이길 사건하고요, 질 사건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길 사건은 이기는 전략을 쓰고요, 질 사건은 피해 최소화 전략을 쓰지요. 형사 사건이 있으면 사람이 다급해지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때 조금 더 차분하게 판단하시고 좋은 변호사를 파트너로 삼아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시청자를 위해서 좋은 말씀 남겨주신 우리 김은석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